만약 여러분이 발견한 위대한 수학적 정리를 돈 몇 푼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팔아치워야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날 모든 수험생에게 미분을 쉽게 도와주었던 로피탈의 정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썩을픈 지적 거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선 주인공 기욤드 로피탈을 소개합니다. 1661년 파리에서 태어난 그는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몬드 수저였습니다. 아버지는 왕실 군대의 중장이었고 어머니는 국무회 의원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귀족 가문의 전통에 따라 기병대 대위로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지독한 근시였습니다. 전장에서 적군과 아군도 구별 못할 정도의 시력. 결국 그는 군복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눈앞에 적은 볼 수 없었지만 그는 대신 무한서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로 결심합니다. 수학은 눈이 아니라 머리로 보는 거니까요. 그는 니콜라 말브랑슈의 서클에 들어가 당대 지성들과 교류합니다. 그러다 1691년 운명의 상대를 만납니다. 바로 요한 베르누이입니다. 베르누이는 천재였지만 당시에는 젊고 돈이 필요한 청년이었습니다. 로피탈은 베르누이의 천재성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수학적 재능을 채워줄 완벽한 파트너였죠. 그리고 1694년 3월 17일 로피탈은 베르누이에게 역사에 남을 은밀한 제안을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매년 300리브르를 줄 테니 당신이 발견한 모든 수학적 발견을 나에게만 알려주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시오. 300리브르를 현대적 가치를 추산해보자면 약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입니다. 당시 프랑스의 숙련 노동자의 연봉이 200에서 400리브르를 감안했을 때 300리브르면 엄청난 거금이겠죠. 그럼에도 이건 단순한 후원이 아니었습니다. 지적 재산권 양도 계약, 아니 사실상의 노예 계약에 가까웠습니다. 베르누이는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 대가로 베르누이는 자신이 발견한 미적분의 비밀들을 편지로 꼬박꼬박 로피탈에게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 속에는 우리가 지금 로피탈의 정리라고 부르는 0분의 0꼴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었죠. 자, 그럼 본격적인 역사 스캔들을 파헤치기 전에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거래했는지 그 물건의 가치부터 확인해보죠. 수학에서 0분의 0, 즉 부정형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분자가 0이면 전체가 0이 되어야 하고 분모가 0이면 전체는 무한대로 발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자와 분모가 동시에 0을 향해 달려간다? 이건 마치 소멸과 폭발이라는 두 가지 모순된 운명이 한 지점에서 정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이 혼돈을 잠재우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로피탈의 정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7세기 말 미적분학이 막 태동하던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책으로 엮어낸 사람은 당대 최고의 수학자 뉴턴이나 라이프니츠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한부 유한 후작 로피탈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1696년 로피탈은 수학사의 길이 남을 명저를 출판합니다. 책 제목은 곡선을 이해하기 위한 무한소 분석. 이름이 좀 길죠? 쉽게 말해 세계 최초의 미적분학 교과서입니다. 이 책의 출판은 단순한 지식의 전파를 넘어 수학계의 판도를 뒤집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수학계는 미적분의 원조 자리를 놓고 영국과 대륙이 피 튀기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영국의 아이작 뉴턴과 독일의 고트프리트 비렐름 라이프니츠. 두 천재는 서로가 서로를 표절했다며 비난하고 있었죠. 뉴턴은 유율법이라는 자신만의 방식을 썼습니다. 변수 위에 점을 찍는 엑스다 표기법이었죠. 반면 라이프니츠는 우리가 지금 쓰는 dx, dy 표기법을 썼습니다. 문제는 뉴턴의 방식은 너무나 난해했고 그조차도 자신의 이론을 책으로 내기보다는 비밀로 간직하려는 성향이 강했다는 겁니다. 반면 라이프니츠는 1684년에 논문을 발표했지만 그의 논문 역시 암호문처럼 어렵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미적분이라는 게 있다더라 라는 소문만 들었지 정작 그걸 어떻게 써먹는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죠. 이때 로피탈이 등장합니다. 로피탈은 베르누이에게 배운 라이프니츠의 미적분학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라이프니츠의 dx, dy 표기법을 채택하여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데이트를 칩니다.
유럽의 모든 수학자가 로피탈의 책으로 미적분을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로피탈의 책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라이프니츠의 언어인 dx, dy에 익숙해졌다는 뜻입니다. 결국 미적분 표기법의 표준 전쟁에서 라이프니츠가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라이프니츠 본인이 아니라 그의 이론을 친절하게 해설한 로피탈의 교과서 덕분이었습니다. 뉴턴의 엑스닷은 영국이라는 섬 안에 고립되어 서서히 잊혀갔지만 라이프니츠의 dx는 로피탈의 책을 타고 전 유럽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라이프니츠는 로피탈에게 아무런 항의를 안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라이프니츠는 로피탈에게 전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로피탈의 책이 나온 것을 매우 반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대체 왜 원작자인 라이프니츠는 쿨하게 넘어갔을까요?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과 명분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로피탈의 확실한 씨알아웃이 있었습니다. 로피탈은 책을 낼 때 베르누이와의 비밀 계약 때문에 베르누이의 이름은 뭉뚱그려 언급했지만 미적분학의 창시자가 라이프니츠라는 사실은 서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로피탈은 서문에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이 책의 핵심 이론은 라이프니츠와 베르누이 형제들에게 빚을 졌다. 즉, 로피탈은 내가 미적분을 발명했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어렵고 위대한 이론을 읽기 쉽게 정리했다라는 포지션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 라이프니츠 입장에서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론을 홍보해주는 든든한 후원자를 얻은 셈이었죠. 그리고 뉴턴과의 미적분 전쟁도 한몫했습니다. 당시 라이프니츠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뉴턴을 꺾고 미적분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로피탈의 교과서가 대륙의 표준이 되면서 라이프니츠의 진영은 거대한 군대를 얻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로피탈은 라이프니츠의 승리를 확정 지어준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로피탈과 라이프니츠는 절친이었습니다. 로피탈은 단순히 베르누이에게 돈만 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라이프니츠, 호이겐스 같은 당대 최고의 석학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수학적 아이디어를 교류하던 사이였습니다. 라이프니츠에게 로피탈은 자신의 난해한 논문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해주는 소중한 동료이자 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귀족 친구였습니다. 책이 출판되자 로피탈은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로피탈은 책 서문에 아주 교묘한 문구를 남깁니다. 나는 라이프니츠와 베르누이 형제들의 빚을 졌다. 특히 어린 베르누이에게. 그러니 그들이 내 책의 내용 중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돌려주겠다. 얼핏 보면 겸손해 보이지만 내가 그들의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완성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누구의 것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베르누이는 어땠을까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돈을 받았으니까요. 그는 로피탈이 살아있는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정리가 남의 이름으로 불리는 걸 지켜보면서 그 대가로 받은 돈을 세며 쓴웃음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704년 2월 2일 로피탈이 4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인은 불명확하지만 과도한 수학 연구로 인한 뇌졸중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로피탈이 죽자마자 입이 근질거려 미칠 지경이었던 베르누이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로피탈의 정리는 사실 베르누이의 정리다. 다시 말해서 그거 전부 내가 한 거다. 베르누이는 자신이 로피탈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 학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에이, 베르누이 양반. 죽은 사람 두고 그러는 거 아니지? 로피탈 후작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질투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20세기 초까지도 역사학자들은 베르누이의 주장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로피탈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학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최단 강학 곡선 문제를 해결했고 로그 곡선의 호 길이를 구하는 등 돈만 많은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1921년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젤 대학 도서관에서 베르누이의 1691에서 1692년 강의록 원본이 발견된 겁니다. 내용을 뜯어보니 로피탈의 책 내용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베르누이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200년이 지난 후였고 우리는 여전히 습관처럼 로피탈의 정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피탈은 단순히 남의 업적을 돈으로 가로챈 부도덕한 표절범일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수학을 대하는 또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르누이는 천재적인 발명가였지만 그 지식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고 퍼뜨린 커뮤니케이터는 로피탈이었습니다. 로피탈의 그 교과서가 없었다면 미적분학은 라이프니츠와 베르누이 같은 소수 천재들만의 난해한 암호문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로피탈은 베르누이의 날 것 그대로의 아이디어를 다듬고 그림을 그려넣고 체계화해서 대중에게 선물했습니다. 그의 책은 이후 18세기 내내 유럽의 표준 교과서가 되었고 오일러 같은 다음 세대의 수학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어쩌면 로피탈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식이라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죽은 지식이라는 것을요. 그는 300리브르라는 거금을 들여서라도 그 지식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고 싶었던 지적 욕망의 화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출처 표기는 좀 더 명확히 했어야 했지만요.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싸움에서 최후의 승자는 어쩌면 그들의 이론을 가장 잘 포장해서 판 로피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0분의 0꼴의 극한 뒤에 숨겨진 0과 0 사이의 거래 그리고 무한한 욕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지 위에서 로피탈의 정리를 써 내려갈 때 그 편리함 속에 숨겨진 베르누이의 억울함과 그걸 세상에 알리려 했던 로피탈의 집념 그리고 그 책 한 권이 바꾸어 놓은 수학의 역사를 한 번쯤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은 차가운 기호로 쓰여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인간의 뜨거운 드라마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결국 수학은 숫자를 세는 도구가 아니라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눈입니다. 지금까지 수파민이었습니다.